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 3.3인의 수상자인 다론 아세모글루, 사이몬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또 다른 나라는 가난할까요? 이거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세 학자는 바로 이 질문에 제도라는 열쇠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연구가 왜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한번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이들이 주목받았는가? 제도가 국부를 결정한다는 담대한 주장에 대해서죠. 먼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국가의 부와 빈곤, 이게 질이나 문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제도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책 있잖아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이 이 주장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렸죠. 단순히 그냥 좋은 제도가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용적 제도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지, 아니면 착취적 제도처럼 소수에게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그걸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로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학계를 넘어서서 실제 개발 정책 논의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함의를 던졌다는 거군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상 연구의 배경, 세계는 어떤 상태였나?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제도적 설명의 부상입니다. 이분들의 연구가 주목받을 당시에 그 세계 경쟁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게 이제 21세기 초였는데요. 세계화가 막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는 늘어났죠. 근데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일부는 엄청 성장하는데 다수는 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했어요. 기존의 경제 이론, 특히 이제 자본이나 노동 같은 투입 요소에만 집중하던 그런 신고전파 이론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이런 격차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종종 정치 권력이나 사회 규칙 같은 현실의 복잡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이나 자본 같은 건 분명히 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국가마다 다를까? 그런 의문이 커졌겠네요. 마치 그 엔진 성능은 좋아졌는데 자동차 라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장을 감시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걸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아세모글루나 존슨 같은 분들은 바로 이런 제도적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는 당시 시대가 던졌던 질문, 왜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이나 위기가 자꾸 발생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좀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한 셈이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연구자의 인생 여정과 만남, 서로 다른 배경, 하나의 문제의식으로입니다. 이 세 분 어떻게 같이 연구하게 된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각자 전문 분야가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아세모글루는 터키 출신인데요. MIT에서 계량경제학,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경제 이론을 검증하는 데 아주 강점을 보였고요. 존슨은 영국 출신인데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책이라든지 금융위기 분석에 아주 정통했죠. 로빈슨 교수 역시 영국 출신인데 이분은 역사하고 정치경제학에 기반해서 특히 개발도상국 사례 연구에 아주 깊이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론, 현실 정책, 그리고 역사적 사례 분석 전문가가 정말 드림팀처럼 딱 뭉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각자의 강점을 잘 살려서 국가는 왜 발전하거나 실패하는가라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려고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증,
또 계량 분석과 역사적 서사를 넘나들면서 아주 균형 잡힌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2001년에 발표했던 그 식민지 규원 비교 발전 논문이 이런 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또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공동 연구를 넘어서 정말 사고의 융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제도 경제학으로의 여정, 정치 없는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다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여러 설명들 대신에 특별히 제도에 주목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기존 설명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성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가 가난한 이유를 지리나 문화 탓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소위 지리 결정론이나 문화 결정론 같은 것들이요. 그런 설명들은 현실의 복잡한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대신에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게 권력관계와 어떻게 얽히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식민지 규원 논문이 바로 그 중요한 증거가 되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논문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비슷한 지역이라도 식민 지배자가 어떤 제도를 이식했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 경로가 크게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는 게요, 단순히 법이나 규정 같은 공식적인 규칙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라든지 사회적인 규범 아니면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 같은 그런 비공식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특히 정치제도하고 경제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의 어떤 선순환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경제 분석의 정치와 권력이라는 문제를 다시 핵심으로 가져온 거죠.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핵심 개념 1. 포용적 제도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인데요. 자, 그럼 이분들 연구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 폭넓게 보장되고 계약 같은 게 공정하게 이행되고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재능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또 경쟁할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면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법치나 민주적 책임성 같은 것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회하고 정치적인 참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포용성이 확보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만약 독점되면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회마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그런 유인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치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권력이 강화되면서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발전 같은 것들이 쭉 뒤따랐잖아요. 이것이 결국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게 이분들의 대표적인 분석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런 포용적 제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투쟁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결국 누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 2입니다. 착취적 제도란 무엇인가? 인데요. 앞서 본 포용적 제도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반대죠. 국가가 실패하는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특정 소수 엘리트 집단,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성장을 일부러 막는 그런 권력 구조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권력이 딱 특정 집단에 몰려 있어요. 견제도 안 받고요. 독재나 정실주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는 소득이나 기회의 불균등이 아예 제도적으로 굳어버리는 거죠. 뭐 특정 가문이 시장을 독점한다거나 재산권을 막 자기들만 보호받고 이런 식이에요. 소수한테만 이익이 가도록 딱 설계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 라틴 아메리카가 아주 대표적이죠. 뭐 원주민 강제 노역시키고 경제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이게 독립 후에도요. 그 내부 엘리트들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 구조를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아, 단순히 그냥 발전이 더딘 게 아니라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군요.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치 권력이 집중되면 그 힘으로 경제 자원을 독점하게 되고요. 그 독점된 자원으로 다시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럼 혁신 같은 건 아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혁신은 억눌리고 사회 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뭐 소련이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처음엔 좀 성과가 있었어도 결국 경제 위기 오고 정치 불안정 겪었잖아요. 자원의 저주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게 오히려 엘리트들 권력 강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해도요. 실질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으면 그것도 착취적 제도로 봅니다. 결국 구조적인 불평등이 계속 재생산되는 시스템이네요. 뭐랄까, 소수 엘리트들이 성장의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7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제도 전환의 메커니즘, 역사의 경로는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좋은 제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 착취적 제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한번 굳어지면 진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임계적 전환점하고 경로 의존성인데요. 임계적 전환점, 경로 의존성.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사회라는 게 보통은 기존에 가던 길을 쭉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경로 의존성이고요. 근데 어떤 큰 충격이나 위기, 이런 임계적 전환점이 오면 변화의 기회가 딱 열린다는 겁니다. 아, 평소엔 잘 안 바뀌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확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의 명예혁명이 좋은 예인데요. 그때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 중심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산업혁명의 발판이 됐거든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나 스페인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권위주의가 계속됐고요. 아, 그러면 전환점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포용적 제도다 가는 건 아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인 건 그 전환의 시점에 어떤 세력이 힘을 모으고 어떤 정치적인 연합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냥 정책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사회 균형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이 독립이라는 엄청난 전환점을 맞았잖아요. 근데도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기존 엘리트 구조를 바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내부 정치 구조나 문화 덕분에 포용적 제도를 만들 수 있었고요. 결국 다양한 사회 집단이 힘을 합치는 포용적 연합, 이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포용적 연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도의 변화라는 게 그냥 밖에서 누가 조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힘겨루기,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8번째 노벨상 수상 이후 심층 분석입니다. 제도가 형식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이 이 연구에 돌아간 핵심적인 이유 뭘까요? 노벨위원회가 밝힌 공로는 제도의 기원, 진화, 그리고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라마다 왜 이렇게 경제 성과가 다르냐 이걸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봤던 뭐 자원이나 지리 이런 것보다 제도가 결정적이라는 걸요. 아주 방대한 역사적 실증적 증거로 딱 입증해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큰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도는 운명이다. 이런 답을 제시하면서요. 그 원인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문제다. 이걸 명확하게 지적했죠. 단순히 경제 현상을 분석한 걸 넘어서 경제학 연구 방식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쓴 방법론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계량 분석, 역사 비교 연구, 이론 모델링, 정치학적 분석 이걸 다 융합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든지 사회 구조, 역사적 경로 같은 거요. 이전까지 경제학에서 좀 주변적으로 다뤘던 이런
비경제적 변수들을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확 가져온 거죠. 아, 그래서 경제학의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이런 거군요. 네, 설명력도 높아졌고 또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발원주 할 때 그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어요. 결국 왜 어떤 나라는 계속 실패하는가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조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겁니다. 9번째, 학계와 경제학에 끼친 영향입니다.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제적 전환이라고도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우선 경제학 안에서 한동안 좀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정치 경제학을 다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이요? 네, 정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회 갈등이 경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요. 정치 경제학이 다시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계량 경제학이나 경제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식민지 경험 같은 과거의 제도적 차이가 현재 경제 성과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들이 많아졌어요. 2001년에 발표된 식민지 기원 논문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치학 중에서도 비교 정치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요. 역사학, 사회학, 사회과학 전반에서 이분들의 그 제도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치적 전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역사 데이터 분석하고 이론 모델링을 결합해서 연구하는 게 거의 표준적인 연구 방식처럼 됐어요. 아, 그러니까 경제학이 더 이상 뭐랄까 정치 없는 학문이 아니라 역사나 정치, 사회 구조를 다 같이 봐야 하는 학문으로 바뀌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10번째, 정책적, 사회적 적용 예시입니다. 이런 학문적인 성과들이 실제 세상, 그러니까 정책이나 사회운동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책상 위의 이론이 현실을 바꾼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국제기구의 접근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이요. 예전에는 주로 시장개혁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지표나 제도 품질 이런 걸 원조나 정책 권고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요. 아, 그냥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나 정치 상황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도적인 맥락, 정치적인 현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큰 변화죠. 특정 국가들의 어떤 민주화나 제도개혁 과정에서도 이 이론이 좀 참고가 됐나요? 네, 있습니다. 보츠와나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요. 단순히 선거제도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건지, 사법부는 독립시키고 언론 자유는 보장하는지 이런 포용적 제도 구축이라는 개념을 정책 설계에 참고한 사례들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선진국에서도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착취적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이분들 이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요?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그렇죠.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언론 자료를 지키려는 활동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포용적 제도를 넓히고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해되고 추진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제도는 고정된 게 아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적인 연대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11번째, 비판과 한계. 주의해야 할 점들. 이분들 연구에서 나온 포용적, 대착취적 제도라는 틀 있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과감한 통찰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너무 딱 잘라 나눈 좀 단순한 이분법일까요? 주요 비판점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하죠.
네, 그 지적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중 하나예요. 현실이 사실은 훨씬 복잡한데 그걸 너무 단순화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포용적인 요소랑 착취적인 요소가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특정 집단의 권력이 확 쏠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인데도 뭐 제한적이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거나 시민 참여가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훨씬 넓다는 겁니다. 제도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은 참 강력했는데 그 제도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재밌네요. 같은 충격을 받아도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설명이 좀 추상적이다. 맞습니다. 네. 왜 어떤 사회는 위기를 겪고 나서 더 포용적인 제도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사회는 그러지 못하는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서구 중심주의 비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네네. 아무래도 영국 명예혁명이나 미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런 걸 주요 사례로 들다 보니까 비서구 사회의 좀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제도 발전 경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다룬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포용성이란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뭐 이익 집단끼리 막 싸우게 만들거나 포퓰리즘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좀 지적되죠. 네, 특히 역사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변수들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딱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유명한 식민지 기원, 콜로니얼 오리진스 논문도 사실 여러 반론에 부딪혔거든요. 아, 그 논문도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론을 정책에 바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제도를 그냥 가져다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 성장에 따라오는 건 아니고요. 각 사회의 그 고유한 맥락을 무시하고 적용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던진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문제의식 자체는 뭐랄까 여전히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2번째로 넘어가서 사후 연구와 계승자들, 이분들의 제도경제학적 유산이 후대 연구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되고 있을까요? 아, 그게 중요해요. 이분들 연구가 그냥 딱 결론 하나 내고 끝난 게 아니라 뭐랄까 후속 연구를 위한 거대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이 분석 틀을 가져다가 개발도상국의 교육이나 보건, 부패 문제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미시 정책 영역으로 연구를 막 확장하고 있어요. 아, 더 구체적인 분야로 파고드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작위의 통제 실험, RCT라고 하죠. 이런 엄밀한 실증 방법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뭐 페어리나 길리아니, 글랜스터 같은 학자들이 이런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적용하는 걸 넘어서 이론 자체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 올켄이나 에드워드 미겔 같은 학자들은 부패 문제나 아니면 관료제의 비효율성 같은 게 특정 제도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들, 뭐 UNDP나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도 단순히 원조 규모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제도의 질 있잖아요. 네, 제도의 질. 네, 권력 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 시민 참여는 잘 되는지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쪽으로 개발 정책의 초점이 바뀌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론의 한계 같은 걸 돌아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콜롬비아나 미얀마처럼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왜 실질적인 변화로 잘 이어지지 못했나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제도가 뿌리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형식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성찰도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문제들 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라던가 인공지능 AI의 윤리적 규제,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설계 같은 이런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과제에 이분들의 제도 분석 틀을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째로 새 연구제의 철학과 인상적인 발언들인데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경제학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이분들 연구를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철학,
그건 뭘까요? 세 분 학자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학을 그냥 효율성만 따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정의, 권력,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경제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어떤 제도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킨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죠. 네, 정말 강렬한 말이네요. 로빈슨 교수는 제도는 그 사회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도가 결국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배제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저항이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특히 금융 시스템하고 정치 권력의 그 결탁 문제에 주목했었죠? 네, 맞습니다. 존슨 교수는 시장은 결코 저절로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금융 엘리트들이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걸 폴리시 캡처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현상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결국 세 분 다 제도를 그냥 단순한 규칙 모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기회를 구조화하는 어떤 틀로 본 거죠. 제도에 대한 연구는 결국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다. 뭐 이런 철학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단순히 GDP가 얼마나 늘었냐 이게 아니라 뭐 자유의 확장, 아세모글루, 시민 참여의 증진, 로빈슨, 시민 스스로가 제도의 일부가 되는 경험, 존슨,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은 가치하고 연결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그냥 연구실 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세모글루 교수가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거나 로빈슨 교수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 분쟁 지역 같은 현장 연구를 계속한다거나 또 존슨 교수가 국제기구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고발했던 그런 사례들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4번째,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도를 바꾼다는 것,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분들의 연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 같아요. 국가의 실패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난하거나 불평등한 게 뭐 어쩔 수 없는 자연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제도의 산물이고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 발전이 막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같은 현상들 있잖아요. 네, 심각하죠. 이게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착취적 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나 제도 설계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그런 권위주의의 부활이나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는 현상, 이런 것도 이분들의 틀로 설명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정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게 서로를 막 강화하는 악순환, 그러니까 포용적 제도 설계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권력이 한 곳에 너무 몰리고 부가 소수에게만 편중되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나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건지, 또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제도적인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를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설계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표에 참여하고 정책을 감시하고 또 사회운동 같은 걸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죠. 정책 결정자들은 뭐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권력 분산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좀 더 주목해야 하고요. 교육과 언론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하니까요. 네. 제도의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 속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가 살아갈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노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원이나 문화가 아닌 제도야말로 번영과 빈곤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포용적 제도는 권력과 기회를 널리 분산시키며 혁신을 촉진하지만 착취적 제도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장기적 몰락을 낳는다.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디지털 권력, 정치 불균형, 경제 양극화를 제도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 3인의 수상자 다론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해당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